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고노다마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쓴 반성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정권이 고노다마 수정 필요성을 말하고 나서면서 망언 시리즈의 최고봉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강력 비난했고 일본은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등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지난 13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정부 수석 대표로 뉴욕을 찾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가 아닌 과거 2차 대전 당시 벌어졌던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시민들이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의 또 여성의 전시 성폭력에 관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문제는 공감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더 강력하게 또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이런 그 세계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헌화를 마친 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제이슨 킴 팰리세이드 파크 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한인사회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하다 보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제가 장관직을 하면서 정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를 관람한 뒤 뉴욕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 뉴저지주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로이조 변호사가 버겐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습니다. 나머지 카운티에서도 공천이 확실시돼 사실상 예비선거 없이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는 어제 전당대회를 열고 올해 본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공식 추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이조 후보는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코리 부커 현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습니다. 이미 지난주 퍼세이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은 조 후보는 이번 달 치러질 서섹스 카운티와 워렌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공천이 확실시돼 사실상 예비선거 없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 5지역구 연방 하원직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Bergen County, because it represents 75% of the voting population in the 5th Congressional District, this assures that I have a road to having no primary opponent. because 저는 이제는 그 full-time 100% focus은 이젠 on Scott Garrett and on the general election in November. 조 후보가 도전하는 뉴저지 5지역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를 비롯 워렌 카운티, 서섹스 카운티, 퍼세이 카운티를 포함하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현역인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민주당 성향의 버겐 카운티에 전체 유권자의 70%가 몰려있고 지난 수년간 이 지역에 많은 아시안들과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정치 성향도 점차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등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그 voting number하고 voting percentages 다 보면요, 이거 사실 이길 수 있는 district이에요. This is a new distric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cott Garrett effectively will be running in a real race with a real challenger in the new district. I want to be able to be somebody that brings new voices to the table, and I want to be talking about how we can bring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actors together to cooperate. 예비선거에 부담을 덜어낸 로이조 후보는 오는 31일 맨해튼에서의 기금모금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1년을 넘게 끌어온 전임 집행부 회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현 전 회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2대 뉴욕 한인회 한창현 전 회장을 회계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은 대책위원회가 이번 안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통과시킨 검찰 고발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창현 전 회장도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 김민선은 뉴욕 한인사회의 한인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계 부실 문제와 관련해 김석주 전직 회장단 의장과 민승기 회장, 김민선 이사장을 만나 회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회장은 올해 초 대책위원회 측으로부터 확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회계사를 고용해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혀 회계 감사 결과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맨해튼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에서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한인 업소들도 대부분 현장에서 한두 블록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경찰국으로부터 사망자와 부상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오후까지 사망자 7명에 최소 6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5명 이상 실종자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투광기와 열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 코네디스는 붕괴 17분 전인 오전 9시 13분에 심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116가와 파크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두 건물은 주상 복합형 아파트로 지은 지 110년이 지났습니다. 한 곳은 지난 2008년 시 당국의 안전검사에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에는 1층에 스페인 교회와 피아노 가게가 각각 입주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로 멕시코계 이민자 위주로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편 팍스뉴스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폭발이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함께 과거 시 당국의 안전조사나 건물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해 표기 의무화 법안이 뉴욕주 상원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동해 표기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단독 표기 또는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다음 절차는 상원 전체 회의와 하원 통과 그리고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해 표기 및 위안부 교육 법안이 뉴욕주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찬성 23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동해 표기 관련 법안이 주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는 버지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본회의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뉴욕주 공립교과서에 일본해를 동해로 바꿔 단독 표기하거나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의원은 당초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법안의 표결 순서가 뒤로 밀리자 법안을 법사위에 재상정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후 하원 찬성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아벨라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이 각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어에 불편을 느끼는 한인들이 투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한국어 통역관이 없어서인데요. 앞으로는 투표장에 한국어 통역관을 2교대 근무로 배치해 투표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는 6월 24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부터 9월 9일 연방의회 예비선거, 11월 4일 본선거에서 한국어 통역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2교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장시간 근무로 지친 일부 한국어 통역관들이 투표 중간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2교대 근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한인이 한국어 통역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선거에 필요한 한국어 통역관 153명 중 100명 이상이 확보될 경우에만 2교대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근무 시간은 인원이 확보되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어 통역관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은 18세 이상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오히려 점심을 굶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던 뉴욕시 공립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제기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은 지난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정부는 가정 소득에 구별 없이 공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무료로 점심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할인이나 무료로 점심 급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53만 명입니다. 시 교육국은 연간 소득이 3615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 43,568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할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에 드는 3,700만 달러 예산을 7,700만 달러로 끌어올리면 25만 명이 추가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학교 점심시간에 무료 급식을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두 줄로 줄을 선다며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현재의 점심 급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성장에서 중요한 시기에 결식을 예방하고 식사로 빈부 격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은 환영하고 있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직 별다른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에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110만 공립학교 학생 모두가 무료 점심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한인들의 복권 당첨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10,000 이상의 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한인은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당첨자에 비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복권국의 2013년도 당첨자 자료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10,000 이상 복권에 당첨된 한인은 모두 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에서 27명, 뉴저지주에서 15명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뉴욕 뉴저지주에서 $10,000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4,700여 명입니다. 이에 비하면 한인의 비율은 0.9%입니다. 당첨된 한인들 가운데 최고액은 지난해 8월 뉴욕주 캐시 블로우 아웃에서 $1,000,000를 획득한 퀸즈 엘머스트 출신의 유모 씨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뉴저지 클로스터에서 스크래치 복권으로 $650,000에 당첨된 원모 씨였습니다. 한인 당첨자들을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싱과 프레시 메도우, 베이사이드 등 퀸즈 지역이 9명 등이었습니다. 또 한국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지난 6월 테이크 5 복권으로 $26,000에 당첨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첨금 액수별로는 $10,000대에 당첨된 한인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000에서 $50,000대의 10명과 $200,000대, $300,000대, $600,000대에도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000대의 당첨금을 수령한 한인도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해 광역시장 선거는 각 당 예비 후보들의 뜨거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야는 전략공천으로 후보들을 출마시키자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서 당내 불협 화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한국의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를 내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80여일 남았는데요. 이게 그 지방선거의 승패는 이 광역단체장을 어느 쪽이 많이 이기느냐를 갖고 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광역은 17개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해서요. 네. 17개 광역시도단체장 중에서 과연 여당이 뭐 몇 석을 차지하느냐, 9석이냐, 10석이냐 이런 걸로 이제 여당이 이겼다, 야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비중은 역시 서울시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시장을 어느 쪽이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다른 관심사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권은 박원순 현 시장이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누리당 여권 내에서는 3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명의 출마 예상자 가운데 정몽중 의원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야권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 민주당과 신당의 공천을 받아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3사람이 출마 선언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정몽준, 김황식, 이해훈, 이렇습니다. 이 3사람은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선 룰에 입각해서, 경선을 하면, 그, 당원대의원이 50%, 그리고,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의 그 참여, 이것이 또 50%, 이렇게 해서 당심 50%, 민심 50%로 이제 경선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정몽준 의원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김황식 총리가 이제 그동안 미국 출장을 갔다가 오늘 들어와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출마 선언에 따른 그 지지율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되고,
그래서 뭐 정몽준 의원이 좀 앞서가긴 하지만 정몽준 대 김황식 이 대결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훈 최고위원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두 사람에 비해서는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이해훈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 사퇴까지 하고 뛰고 있는데 이해훈 후보가 막판에 누군가를 거명 지지하면서 판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 쪽이나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이해훈 최고위원이 뭐 3등 한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선이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빅매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경선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뉴스가 자꾸 나가는데 뭐 야권의 박원순 시장은 뭐 후보로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별로 뉴스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뭐 결과적으로 흥행몰이에 새누리당 쪽이 성공한 것 아니냐 그렇게도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서 박원순 대 정몽준, 박원순 대 김황식, 박원순 대 이해훈 이런 식으로 1대1 양자 가상 대결 구도를 가지고서 조사를 해보면 뭐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말이죠. 또 김황식 전 총리가 박원순 시장하고 상당히 근접전을 벌이는 이런 조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보다는 좀 다소 효과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성국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정몽준 의원이 후보로 결정된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뭐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입장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정몽준 의원이나 다른 후보들 쪽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말만 많았지 실제로 한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격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고요. 당연히 박원순 시장 쪽에서도 무슨 얘기냐 그동안 시장으로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행한 것이 지금 85%가 넘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열심히 자료도 챙겨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슬슬 시작이 됩니다. 새누리당의 경선이 본격화되면 누가 더 박원순 시장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높으냐를 갖고 또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정몽준, 김황식, 이해훈 이 세 사람이 다 박원순은 뭐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박원순 시장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제일 먼저 뜨겁게 달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경기지사 선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됐고 야권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서게 됐습니다. 여권부터 상황을 말씀드리면 남경필, 정병국, 원유철 이 세 사람이 어쨌든 지금 경선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좀 한 10% 이상 앞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경기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을 가운데 두고서 둥그렇게 원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도와 서울 남쪽에 있는 경기도로 크게 구별을 하는데 인구가 서울 남쪽이 훨씬 많이 모여 삽니다. 뭐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이런 부천 이런 인구가 100만 명 가까운 대도시들이 다 서울 경기도 남쪽에 모여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북쪽에는 인구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가평, 양평 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경기도 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정병국 의원이 좀 불리하죠. 인구 구성으로 보더라도. 그다음에 남경필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둘 다 이제 남쪽에 지역구가 있는데 남경필 의원은 수원에 있고 원유철 의원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의원은 평택이 지역구지만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뭐 수원이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경쟁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선수도 좀 앞서고 정치를 좀 일찍 했고 여러 가지도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쪽은 남경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쪽을 보면요.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원혜영 두 사람이 그 경기지사의 도전을 공식화해왔는데요. 원혜영 의원은 부천이고 김진표 의원은 수원이죠. 지역구가. 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교육감을 사퇴했습니다. 신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당 후보, 결국은 민주당도 다 신당으로 될 테니까, 이 야권에서도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세 사람의 경선이 아주 팽팽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 김상곤 후보와 원혜영 후보는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한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아주 각별한 이 선후배 관계라서, 뭐 끝까지 경선까지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원혜영 후보가 김상곤 후보가 많이 앞서갈 경우에는 김상곤 후보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후보는 4년 전에 그 6.2 지방선거 때 2010년에 있었던 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야권 단일 후보에 빠져서 그 유시민 후보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류를 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김상곤 후보한테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각오가 단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김상곤 대 김진표 간에 야권의 경기지사를 둘러싼 경선도 어쨌든 끝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뭐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체로 김상곤 후보 쪽이 조금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쪽 다 상황을 제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결국은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야권에서는 김상곤 이렇게 양자가 본선에서 붙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언론도 이 두 사람을 놓고 가상 대결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현재로서는 남경필 후보가 김상곤 후보를 10%에서 15% 정도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 선거도 새누리당이 초반에 조금 리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가 전략 공천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찍 준비를 하고 있던 후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 양쪽 다 좀 비슷한데요. 예, 새누리당은 중진 차출론이 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꼭 이겨야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한데 선거 상황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으니 중진들이 대거 나서서라도 선거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도 정몽준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 거고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의원이 원래는 원내대표 출마를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선회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그 정치인 할 때 지냈던 유정복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중진 차출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이 중진들이 나서기 전에 서울시장 하겠다, 경기지사 하겠다, 인천시장 하겠다고 나섰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도대체 결과적으로 그 경쟁력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당에서부터 먼저 자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6.4 지방선거에서 이겨야만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주관적 의지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의 불만들은 있었지만 이제 대체로 그건 다 수용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인천 경우에는 유정복 장관이 출마를 하니까 유정복 장관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그동안 쭉 같이 해왔던 아주 가까운 그 동지적 관계에 있는 이학재 의원이 1년 전부터 인천시장을 도전하겠다고 준비를 해왔다가 흔쾌히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유정복 장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진 차출론으로 인해서 논란도 있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름다운 뭐 승복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새누리당 안에서의 중진 차출론 논란은 어느 정도 지금 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야권은 중진 차출론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경기도 경우에요. 김진표, 원혜영 두 사람이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막판에 김상곤 교육감이 출연하고 그러고 또 김상곤 후보가 유력해지면서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내심 억울한 마음을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한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원칙과 룰에 의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공천으로 인한 각 당의 불만이나 문제들이 정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들을 전략 공천으로 출마시키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선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선거, 지방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을 더 엄격하게 국회의원보다는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선거법이. 이제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충실도도 있을 텐데 뭐 느닷없이 차출된 사람들이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경우에는 뭐 이 차출은 느닷없이 됐지만 뭐 그 지역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유정복 장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역구는 경기도 김포라서 뭐 경기도 사람이 인천에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따져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인천에서 다녔고 집안이 지금도 다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정복 장관의 경우에 뭐 경기도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인천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차원에서의 공약을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학재 의원이 준비했던 공약을 유정복 장관이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선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그래서 당신 과연 그 지역을 얼마나 잘 아냐, 얼마나 준비했냐라고 하는 질문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뭐 나름대로 답변도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송 박사였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변화를 가늠하게 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축제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한국의 실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공직자들이 출마하고 당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 보니 행정이 마비되고 있기까지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축제의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큰 기대일까요?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의 진실과 거짓은 어디까지일까요? 승승장구하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52%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율은 39%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진실된 정치인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63%는 브릿지 게이트를 발뺌한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 2012년 4명의 미국인이 숨진 리비아 주재 미 영사관 피격이 있기 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한 클린턴 전 장관도 절반 이상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지가 투표로까지 이어지려면 믿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믿음이 사라진 정치,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난해 올해 거짓말로 꼽힌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약속이었음을 기억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